잘 들리진다 모르겠네요. 수업이 많이 늦어져서 되게 미안합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되게 좀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깊게 들어가고 가볍게만 보면은 너무 휙 지나갈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거 어떻게 수업해야 될지 되게 고민만 계속 하다가 수업 이번 주 놓고 아예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갖고 거기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대구 내려갔다가 그 판서할 수 있는 그 툴을 좀 가져왔었어야 되는데 판서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펜이 고장이 나가지고 판서가 안 되니까 이게 다른 식들을 가지고 갖고 오거나 아니면 제가 이 식을 전부 다 이 파워포인트나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종이에다 써서 사진도 찍고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지금 오늘 녹화 수업은요 그냥 간단하게 개념이나 이런 부분만 좀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딱 추가로 뭐 이렇게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이렇게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 딱히 없어서 일단은 SBM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SBM 뭐 내용이 좀 이런저런 내용이 있는데 알고리즘만 일단 간단하게 좀 알고리즘이라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개념을요. 그냥 설명을 좀 하고 토요일 날 수업할 때 좀 판서도 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설명이나 좀 해놓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열었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SVM 내용이긴 해요. 근데 포즈가 안 되네 또. SVM 내용이긴 한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좀 리뷰를 좀 해가면서 보자면요. 우리 그 non-parametric 그죠. 분포 추정에서 그 히스토그램 내용을 히스토그램이 2장이었구나. 히스토그램 2장 맞나? 한 명이네 히스토그램. 여기 있구나. 네. 히스토그램 내용 한번 상기를 한번 해봅시다. 화면 잘 보이나 모르겠네.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 분포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는 이제 1차원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샘플이 이렇게 1차원 샘플이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샘플링을 한 이유가 뭐 리그레션을 하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던 어떤 분포를 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분포를 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그 확률 분포 함수를 찾아내고자 하는 거고 함수가 있다면요, 그죠? 확률 분포를 알고 싶어서 샘플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샘플들이 있고 우리가 그 샘플이 가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리면 0에서 1까지인 거고요, 그죠? 이게 확률이니까 0에서 1로 0에서 1로 보여주고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샘플링하면 0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매그니튜드로 그죠? 나눕니다. 그러면은 0과 1로 노멀라이제이션이 되죠. 어쨌든 0과 1 사이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여러 샘플들이 있습니다. 샘플들을 특정 구간으로 나눠요, 그죠? 특정 구간으로 나눈 다음에 해당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샘플 수를 세면 그게 통계적인 확률 분포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히스토그램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고 있다시피 이게 어떤 특정 구간에서 특정 구간까지 갈 때까지 이게 직선입니다. 직선. 실제로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만약에 0.4에서 0.0 샘플이 0.43이야. 0.4부터 시작해서 0.5 10구간으로 나눴다면 0에서 0.1, 0.1에서 0.2, 0.2에서 0.3 엄밀하게 얘기하면 0.1이라는 숫자는 사실 구간이 아니죠. 0.0에서 0.0 무한히 가까워진 0.1일 거고 0.1에서 0 무한히 0.2로 가까워지는 어쨌든 그런 구간 안에서 무록선 불연속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 샘플 수들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샘플이 주어진 이 위치, 이 샘플링이 된 이 위치의 확률과 그 옆에 있는 이 샘플의 확률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를 건데 히스토그램에서는 이 지금 n개로 나눈 이 구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불연속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연속점을 없애기 위해서 n을 무한히 늘리게 되면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 양이 되죠. 거기다가 만약에 어떤 특정 구간 안에 샘플들이 대부분이 몰려 있다고 하면 나머지 구간들은 0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 컴퓨터 어쨌든 결국 우리가 컴퓨터로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죠? 컴퓨터로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거의 대부분의 값들이 0으로 꽉 차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얘기가 저희의 차원이 저조라는 게 여기 n을 늘린 경우에 굉장히 스파스한 분포가 되고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그 구간 안에 집중할 수 없고 엄한 나머지 빵으로 차지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거의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n 구간을 나눴을 때 그죠? 그 다음에 n 구간을 여러 군데 나누고 해당 구간 안에서 빈도가 생겼을 때 내가 구간을 나누는 수만큼 차원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ML 내용을 했었고요. 이런 기억납니까? ML 내용 했었고요. ML랑 MLP 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히스토그램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샘플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샘플 기준으로 한번 그 PDF를 추정을 해보자 라는 개념이 파전 윈도우입니다. 이게 다른 이름도 있는데 깜빡 기억이 안 나네. 이게 파전 윈도우라고 하고 잠깐만 파전 윈도우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무슨 누적 뭐였는지 까먹었다. 하여튼 거의 뭐지 왜안 나와. 그 이름을 보면 어떤 뜻인지 바로 나옵니다. 이름 안 나와. 바로 나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이 방법을 파진 윈도우에다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커널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이제 커널 함수를 구하는 어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저희를 판단을 해가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커널에 대한 개념은 인터던트 에스티메이션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해당 이 계산하고자 하는 이 위치를 일단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 분포를 구하고자 하는 이 위치를 h라는 구간으로 내가 확장을 해요. 이게 일종의 윈도잉을 한다고 해요. 이런 방법을. 그래서 창이라고 하거든요. 파전 창이라고 해요. 파전 윈도우이라고 이걸 윈도잉이라고 해요. 필터링이나 뭐 이런 방식에서 이런 걸 윈도잉이라고 하거든요. 해당 구간을 그냥 단일 n개로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x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위치라고 해야 돼. 이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해당 확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확률 변수 위치에서 h만큼 윈도잉을 해요. 그럼 그 안에 떨어지는 샘플들이 있겠죠. 그 안에 있는 샘플들을 그죠? K라고 두죠. 그죠? 그럼 K라고 하면 내가 n개 내가 지금 전체 샘플이 n 샘플이고 내가 지금 윈도우 안에 떨어진 애들이 K예요. 이거를 H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아까 히스토그램에서 만들고자 했던 전체 빈도수 대비 내가 지금 윈도우 안에 떨어지는 이 샘플 수의 빈도수가 나오니까 확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확률이라고 하기 이게 통계죠. 통계적인 어떤 접근인 거긴 한데 어쨌든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x 위치를 아까 그 히스토그램처럼 이렇게 고정된 어떤 그 구간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 x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x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확률 변수의 위치는 내가 조정하는 거고 이 h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위치를 조정해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차원을 확대를 해서 윈도우 이게 여기서는 이제 1차원 윈도우 방식인 거고 여기서는 2차원 형태로 사각형이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h를 만약에 전체 확률 윈도우를 구하고자 하는 이 프로세스의 고정값으로 준다면 이런 사각형들이 전체 이 도메인을 그러니까 이 샘플링했던 코도메인을 뒤덮을 거고 해당 사각형의 어떤 값들이 매겨지게 되겠죠. 그때 제가 설명드릴 때는 이걸 색깔로 생각하면 되게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좀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형태로 확률을 구했었는데 지금까지 쭉 이라도 비모습적인 접근 방식을 지난 시간에 쭉 했었습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방식은요. 오늘 보고자 하는 SBM이 이런 어떤 전체 샘플의 모멘텀 기준으로 어떤 확률 분포를 추정하고자 했던 이 접근 방법이었다면 SBM 같은 경우 이게 SBM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이름인데 간단하게 한번 보죠. 슬라이드 내용 중에 중요한 이게 SBM이 왜 이게 사실은요 알고리즘 자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이게 간단하게 무슨 코드도 짜보려고 했었어요. 어느 계정이 간단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시간 잠깐 내가지고 해볼 그렇게 마음에 들기는 안 됐는데 어느 계정이 나왔더라 잠깐만요. 저기 아니네. 선택적으로 여기 언제 열었지? 여기다 근데 이거 저 수업 시간에 그쪽에서 이제 간단한 코드 짠 게 있었는데 하여튼 알고리즘 자체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알고리즘 자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딥러닝이나 이런 무지막지한 컴퓨팅 파워가 있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알고리즘 별게 아니에요. 사실 별게 아닌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이제 굉장히 이 프로세스를 수식으로 증명을 해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클래시파이어나 리그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를 정립을 했어요. 여기 지금 포털로 나와 있는데 책에도 없고 이게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둘 다 안 되거든요. 둘 다 들어가 어쨌든 지금 보면 앞에 주소도 지금 인증서가 있는 사이트도 아니에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도 무슨 생각을 하고 집어넣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아니에요. 이건 무시하셔도 되고. 사실 SBM 내용이요. 사실 그 이 SBM의 근간을 형성하는 전체 이론 내용은 이 최적화 이론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이 사실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컨벡스 뭐 KKT 뭐 여러 가지 이게 최적화 관련된 이렇게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기반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그거 하나만으로 과목이 나와요. 대학원 과목 제가 되게 어려워했던 과목은 최적화 이론이었거든요. 최적화 이론이 사실 모든 어떤 수치화된 어떤 이 문제들을 해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거든요. 결국은 사실 이게 결국은 미분하는 거예요. 미분해서 미분값 0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제 미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전 구간에서 가능하냐 미분값을 찾는데 그게 진짜 최소값이나 최고값이 맞느냐 그것도 증명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수학적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오늘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2시간 채울 필요도 없고 간단하게 개념만 좀 설명을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진행을 하면서 어디까지 진행할까 좀 다시 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이제 지금 파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고 해서 하여튼 SBM을 일단 클래시파이어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해보려고 합니다. 네. SBM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기존의 이제 클래시파이어 같은 경우들은 그 기존 저번에 그 선 긋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분류기 자체가 이 에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SBM 같은 경우는 에러 자체를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에러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이 분포가 있겠죠. 예를 들어 어떤 분포가 있을 건데 어떤 주어진 어떤 분포가 있을 건데 잠깐만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희한하게 결국은 어떤 그룹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두 가지 그룹이 있는데 어디 유튜브에서 이렇게 캡처한 겁니까? 제가 링크 다 올려드릴게요. 이 설명도 나쁘지 않아서 일단 올려놨는데 하여튼 이 어떤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그 샘플링을 했는데 두 부류가 있을 거고 이 두 부류를 이제 우리가 선을 그어서 우리가 분류를 하기 위한 기준점을 삼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준점을 세워 이 기준점을 다음 우리가 주어지게 된 샘플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샘플 있죠. 이 선을 만들기 위한 이 선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했던 기존의 이 샘플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항상 뭐예요? 과거의 값이 아니라 과거의 자료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동일한 샘플링을 계속 수행할 건데 그때부터는 레이블이 없을 거 아니에요. 샘플 했는데 이게 여기에 속할지 모를 거 아닙니까? 기존에 여기 있던 애들 레이블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존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샘플링이 되는 애들 중에서 샘플 딱 했어. 근데 여기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기 동그라미 그 부류로 분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 X 부류로 분류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어떤 생산을 하는데 어떤 사진을 찍어서 어떤 특정 몇 군데의 어떤 분포를 사진 찍힌 어떤 특정 분포를 가지고 불량이냐 양품이냐를 판단하는 프로세스가 있다고 했을 때 기존에 양품과 불량 샘플로 이렇게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선을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SVM으로 선을 만들었습니다. 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선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생산 라인을 돌렸을 때
이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 분류의 두 부류의 어떤 특정한 어떤 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거리가 있잖아요, 서로. 그 선을 되게 잘 그어놨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지만 선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부류의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이게 미인값이 있을 거예요. 이 x, y 기준에 여기 지금 W로 되어 있죠. W는 이제 벡터입니다. 여기가 벡터가 x랑 y 두 개로 이루어진 벡터인데 이 부류들의 미인값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퍼진 이유가 베리언스 때문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품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품들이 양품들이 가진 어떤 미인값이 어딘가 있을 거고 불량으로 판정되는 애들이 대부분 어떤 미인값이 있을 겁니다. 뭐 양품 불량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불량품 같은 경우는 민값이 있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민값이 있다면 그거는 100% 해결이 될 수 있는 분량이니까. 어쨌든 뭐 얘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두 부류가 있다고 했을 때 두 부류의 민값이 있을 겁니다. 그거 우리가 보통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값을 기준으로 거리가 있겠죠. 디스턴스도 있겠죠. 그 디스턴스를 각 샘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의 샘플만 가지고 그 기준을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면요, 이 분류기라고 하는 이 분류기 그림을 보면 1번 선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어요, 이미. 그죠? 왜냐면 네모를 판독하기 위한 어떤 네모는 100% 판독이 됐어요. 지금 일단 트레이닝 셋 일단 우리가 학습하기 하고자 하는 이미 준비된 이 트레이닝 셋을 기준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여기 애들은 뭐 100%다 네모로 분류가 됐을 겁니다. 근데 1번으로 기준을 삼게 되면 지금 동그라미 셋이 지금 네모 영역에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림을 딱 봤을 때 이 1번 이 선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게 명확하죠. 이제 이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기울기를 바꿀 수도 있고 Y 접선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이 접선을 확 내려가지고 쭉 더 밑으로 내려버리면 2번으로 가겠죠. 그죠? 지금 1번에서 2번 가는 경우는 기울기도 좀 줄었고요. 그죠? 네. 어쨌든 그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딱 봤을 때 W1으로 분류도 잘 됐고 W2로도 분류가 잘 됐습니다. 그죠? 2번 분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성능은 100%입니다. 아주 되게 잘 분류를 했어요. 근데 얘가 최적이냐? 얘가 최적이냐? 이게 제가 이 다른 영상 같은 거 나중에 이제 또 수업하면서 참고도 하고 또 올려드릴 건데 우리가 계속 샘플링을 할 때 만약에 이제 베리언스가 만약에 W1의 베리언스가 좀 커서 2번에서 살짝 넘어가는 애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2번 분류기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2번 분류기의 오른쪽으로 샘플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W2로 이 분류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딱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딱 봐봐요. 그 샘플이 누구랑 가까울 것 같습니까? 누구랑 가까워요? W1이랑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W2의 기준은 되게 좀 위험해요. 왜냐면 아웃라이너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아웃라이너들에 대한 어떤 톨러런스가 없단 말이에요. 주어진 이 트레이닝 셋 기준으로는 아주 좋은 100%의 분류를 해냈지만 그러니까 어떤 에러가 생겼을 경우 아웃라이너들이 여기저기 이제 침범을 했을 경우에는 2번 분류기 같은 경우는 위험하게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그렇죠. 1번에 우리 모멘텀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샘플들의 확률 분포가 그러니까 전부 다 독립이라고 하죠. 확률이 전부 다 확률 관계가 전부 독립이라고 관련했을 때 예스 센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한 이쯤 되겠죠. 그죠? 이쯤 있을 겁니다. 그리고 W2의 모멘텀 같은 경우, 이
센터 오브 그래비티 같은 경우는 쯤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분류기 같은 경우 이 분류기가 그 중간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W1의 무게 중심이 훨씬 가까이 치우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W2로 보판정하게 되는 확률이 커질 겁니다. 어차피 다 독립이고 W1이랑 W2가 똑같이 동일한 베리언스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해요. 근데 일반적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그 저기 막 좋게 봐줘도 파젠 윈도 같은 경우만 봐도 해당 이 네모 안에 들어와 있는 샘플 수가 1번의 수는 거의 다 여기 W1이 거의 대부분 들어올 거기 때문에 W2로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세스가 끝날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갖고 있는 테스트 샘플에서 더 이상 고칠 게 없잖아요. 다 분류도 100%다 됐고, 그렇잖아요. 양쪽 다. 근데 2번에서 멈출 거란 말이에요. 근데 2번이 최적이 아닌 것 같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SVM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3번을 밀려납니다. 왜인지를 봐야 됩니다. 봅시다. 이 논문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려해야 될 내용들 책에 잘 나와 있지만 이걸 마진이라고 해요. 마진이라는 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샘플링에서는 아웃라이너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웃라이너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오류를 허용하면서 대부분의 샘플들을 제대로 분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만약에 아웃라이너들이 많으면 이렇게 뭐 곡선을 그려서라도 완벽하게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류를 논리니어하게 되면 선형 방식으로 우리가 선형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제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 풀 수 없는 것들 딥러닝이 하고 있죠. 딥러닝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딥러닝을 다루는 게 메인이 아니니까 일단 이걸로 일단 이제 그 질문은 나중에 천천히 뒤로 가서 봅시다. 아무튼 그래서 이 마진에 대한 거를 우리가 지금 저번에 이 맨날 똑같은 설명을 자주 하게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보기에는 직관적이란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딱 봐도 3번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바로 딱 우리는 보자마자 바로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발가락만 쓰면 샘플 수를 우리가 다 셀 수가 있고, 얘네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선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장에서는 뭐 수십만 수천만 무한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알고리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선혁 SBM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이게 백그라운드인데,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마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마진이라는 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전체 샘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샘플들을 서포트 벡터로 지정을 하고, 걔네들 기준으로 이 하이퍼플레인이라고 하죠. 이 분류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지금 판서가 안 돼서 제가 좀 더 쉽게 식을 다 이게 하나씩 풀어서 쓰지 못하겠는데, 이게 책 133쪽 보시면은 이 5.2 5.2 보면은 특정 벡터 x에 대한 이 정의가 돼 있죠. 그러니까 벡터가 있는 D개의 벡터가 있고요. 이 D개의 벡터가 아까 같은 선 있잖아요. 이 선과 이 선을 결정하기 위한 기울기와 접선이잖아요. 이 접선. 이거를 이게 우리가 법선 벡터, 지금 여기 보면 디스턴스란 말이에요. 거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각 샘플과 이 선과의 거리를 dx라고 주게 되면, 그죠? dx라고 주게, 이 점과 이 선의 거리를
dx라고 두게 되면 이 법선 벡터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법선 벡터라는 게 뭐냐면 해당 이 기울기의 역수의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법선 벡터가 나오잖아요. 법선 벡터가 그러니까 법선 벡터가 나오니까. 근데 그게 결국 컨스탄트란 말이에요. 컨스탄트라서 이게 W가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일단 이 식이라고 일단 받아들이고 진행을 합시다. 그래서 디스턴스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내가 이 디스턴스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0, 그러니까 이 여기서 결정 조건을 0이라고 뒀어요. 그래서 0보다 작으면 어떤 W1 그로 W1으로 판독을 하거나 0보다 크면 W2로 판독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할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결국은요. 이게 결국은 이게 돌아가다 보면 이게 얘기도 많고 뭐 말도 많은데 우리가 결국은 트레이닝 프로세스 우리가 만든다면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이제 데이터들을 프로그램에다 두둑 집어넣어서 학습을 하면서 찾아야 될 게 결국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 이 기울기를 찾는 거거든요. 이건 딥러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딥러닝은 이게 무한히 그러니까 그 딥한 그 레이어만큼 이것들이 쌓여 있는 거고 결국 그 각 레이어에서 계산해야 될 이 더블 기울기 이 파라미터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 프로세스 이 사실 이진 분류 지금 두 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작으면 혹은 0보다 크면 이걸로 하기 때문에 이진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이렇게 세웠고 이 조건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조금 거리는 이렇게 같다. 디스턴스라는 게 이제 지금 W가 이게 이 매그니튜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2차원 평면에 있을 때는 여기가 x고 여기가 y라고 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란 말이에요. 그죠? 매그니튜드 이걸로 해당 거리를 나눠주면 그죠? 해당 거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일단 받아들여서 이 식도 사실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중학교 때나 그래서 예제가 하나 있어요. 5.1 같은 경우 보면 이제 5.1 같은 경우는 예제 숫자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놨거든요. 지금 D1, D2, 이게 지금 DX가 지금 직선이 지금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직선 3개가 나와 있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 준비를 해놓고 그냥 지나가네. 하여튼 아까 방금 설명했던 걸 간단하게 도식화를 하면 이건 거죠. 우리가 이제 수가 많아도 여기는 이제 벡터들 몇 개를 정한 다음에 얘네들과 기준으로 기울기를 구하고 그죠? 결국 우리가 이게 선들이 많이 있어도 벡터로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제를 한번 손으로 풀어보시면 간단하게 이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해당 주어진 점 그냥 내가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점 x 지금 만약에 서포트 벡터 이거 같은 경우 이해한 것 같은 얘네 그죠? 얘에서 내가 지금 지금 주어진 분류기와의 거리 이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학습이라는 여러분 이게 보면 패턴 인식과 기계 학습이잖아요. 기계 학습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쑤셔넣게 돼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델에다 집어넣는데 이 식을 찾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1차식의 이 1차식을 정의하기 위한 거거든요. 1차식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제가 저번에 그 컨셉트로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돼요. 그 코스트 펑션에 따라서 그 코스트 펑션의 편미분 값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레디언트라고 하죠. 그 편미분 값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 다음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예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실제 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일단 그럼 우리가 지금 직접 거리를 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식을 어떻게 이 식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그죠? W로 나누는 식으로 그 모멘텀으로 나누는 식으로 그죠? 뭐 방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절대값 이 위에 절대값 띄어놓고 지어놓은 거고. 이 매그니튜드 이 저기 2차 모멘텀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쓴 거고 그죠? 그래서 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거리는 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기준점을 하나 세웠어요. 분류기 기준으로 둘 거예요. 분류기 둘 건데 이 분류기를 뭘로 밀어붙일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 선에 봤을 때 2번을 지금 3번 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우리가 더 나은 분류기를 구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럼 거리를 그러니까 이 지금 W1에서의 거리는 늘려야 되고 그죠? W2에 대한 거리는 좁혀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3번이 되도록 해야 될 건데 이 3번이 언제 멈출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하고자 하는 이 디시전 라인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거리를 당겨줄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서포트 벡터 지금 여기 그림 같은 경우 이 서포트 벡터들을 여기 가장 가까운 디시전 라인에서 가장 가까운 요 세 놈 여기 세 놈 이 두 놈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결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S2S1이 있고요. 2S2가 있어요. 그죠? 왜 2라고 했냐면 S1과 S2가 결국 양쪽을 같은 양만큼 지금 걸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선을 그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어느 놈이 더 나은 놈일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서포트 벡터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S1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서포트 벡터가 하나, 둘, 두 개들이 그죠? 이 두 개의 법선 벡터들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로 결정이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 서포트 벡터 이거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S2와의 법선 벡터, 여기서 S2와의 법선 벡터 같은 거리만큼,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분리할 수 있는 분류기 디시전 라인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SBM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SBM 알고리즘 결국은 뭐냐면 일단 우리가 결정한 지정한 이 서포트 벡터들에서 거리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해서 가운데쯤에 멈추게 하자라는 게 SBM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사실. 별거 아닌데 이게 진짜 최적화냐, 이게 1에서 2 중에 어떤 게 최적이냐, 이거 여러분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 좀 어려워요. 그 다음 샘플이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거든요. 그죠?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얘네들 이 샘플에 모멘텀이 여기 있고 만약 여기 있다고 하면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S1이 적절해 보여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샘플들이 아웃라이너들이고 훨씬 더 많은 샘플들이 이쯤에 몰려있고, 그죠? 만약에 네모의 샘플이 이쯤에 몰려있고 동그라미들의 샘플들이 이쯤에 몰려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결정한 이 S1 기준으로는 쭉 내려가다 보면 오작동하겠죠. 거기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S2가 더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직관으로 이거를 찾아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주어진 샘플로 봤을 때 직관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게 괜찮아 보여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리즘에 적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최적화 문제로 귀결을 해서 수식으로 풀어봐야 됩니다. 이게 수식으로 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와요. 책에 한 예제가 하나 있는데 그 예제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합시다. 예제가 없나? 이게 지금 라그랑주하고 KKT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기 더 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제가 KKT하고 라그랑주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이 계수 어떻게 나오는지 증명을
하면 또 그거 하나만 또 시간 뭐 1시간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몰프도 나오고 되게 좀 얘기가 많이 나와. 이게 최적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문제가 복잡한데 이 샘플 하나만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샘플이 어디 있다가 인중에 안 썼는데 어디 있었지? 여기 없나? 잠깐만요. 제가 샘플을 쉬운 문제를 하나 가져올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나? 잠깐만요. 여기 이제 여기 있다. 여기 간단한 예제가 하나 있거든요. 아니다. 이걸 갖고 잠시만 이걸 갖고 이걸 갖고 올까? 이게 잠깐만 이거보다 잠시만요. 뭘 이거 갖고 왔더라. 책에 예제가 있어. 잠깐만요. 어딨지? 내 책이 아닌가? 다른 책이었나 보다. 미안합니다. 그냥 라그랑주 설명하면서 그냥 같은 이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적화 문제인데요. 최적화 문제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동영상 되게 좋은 거 하나 찾아놨거든요. 이거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게 라그랑주 멀티플라이가 왜 필요하냐면요. 설명 되게 잘 해놨는데 우리가 어떤 최적화를 하기 위해 우리가 최대 최소를 보아야 되는 게 사실 최적화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미분을 했을 때 미분값이 0이 되는 부분이 최소일 수도 있고 최소일 수도 있고 최소일 수도 있고 최고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최적화를 한다고 한다는 경우는 우리가 최적화 문제라고 한다는 거는 어떤 미분 방정식으로 설명된 어떤 운동 방정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할 수 있는 어떤 운동 방정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 이 식 보이세요? 네. 이 식이에요. 만약 이 식을 따르는 어떤 이 확률 분포가 좀 어렵고 확률 분포 합시다. 확률을 합시다. 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이 있어요. 이 확률의 최소값이 어디일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가 없죠. x랑 y 값 둘 다 바이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x랑 y가 0이 되는 이 지점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죠? x랑 y 나오면 그냥 바로 제로 나오죠. 근데 이런 문제면 간단해서 좋아요. 이렇게 하면 간단해서 좋은데 보통 우리 현실 세계가 이렇지 않아요. 그냥 다 모든 코도메인이 다 주어져 있고 어디다가 때려 박아도 뭐 그 최소값이 글로벌 최소값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계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경계 조건이 생기게 되면요. 지금 이게 뭐예요? 원의 방정식이잖아요. 경계 조건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더 이상 x랑 y 0이 최소값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의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여기, 그죠? 여기랑 반대쪽도 여기도 있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x랑 y가 어떤 우리가 생산하는 것의 어떤 지름이나 무게 이런 거라면 마이너스는 있을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건 쉬워요. 그냥 x 편미분, y 편미분 해버리면 그냥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만약에 무게에 대한 최소값 혹은 뭐 질량에 대한 최소값 이렇게 해서 그냥 편미분 해버리면 2x 플러스 2x 그냥 2x 편미분 x에 대해 편미분하면 그냥 2x가 되잖아요. 2x가 돼버리면 그냥 뭐 빵이죠. 얘도 뭐 지금 바이어스가 없으니까 만약 바이어스 1이 있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최소값이 될 거 아닙니까? 또 y 같은 경우는 4x 4y가 됐거든요. 4y 플러스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y 같은 경우는 4분의 1이 최소값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는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x랑 y 값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게 등식이잖아요. 이게 등식으로 주어진 경우는 그냥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곱하는 형태로 식을 변형해서 풀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풀면 쉬워요. 이렇게 풀면 쉬운데 이게 만약에 등식이 아니다. 이게 만약 등식이 아니고 만약 부등식이다. 그러면 이제 KKT 조건을 검증을 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보고 이게 최소값, 최대값을 정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간단히 예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좀 문제를 풀고자 하는 값은 얘는 지금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네요. 그죠?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식이 f예요.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식이 f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 분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일단 우리 주어진 식이 f가 있는데 이 f의 맥스 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죠? 그럼 f를 이루고 f를 구성하고 있는 그 4개 변수들을 미분값을 구해서 찾으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임계 조건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g가 임계 조건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1이라고 1이라고 지금 1이잖아요. 1이라는 형태로 지금 주어졌잖아요. 그 식 형태가.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주어진 우리 fx가 이런 모양이 됐으니까 지금 3D 익스텐딩을 한 거고 익스텐드 해보면 이렇게 보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죠. 네. 시는 안 바꿔.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x랑 y가 지금 원에 대한 방정식이 지금 컨스탄트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x랑 y에 대한 컨스탄트로 경계 조건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경계 조건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0,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는 이런 식이니까 3D로 확장을 하면 이제 여기 보인 이 점이 보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 조건이 상수로 주어지게 되고 이 상수를 이게 제가 다음에 한번 이게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이게 라그랑주가 왜 이렇게 멀티플라이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할게요. 어쨌든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적용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새로운 이 식을 풀면 이 식의 최도값이나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는 게 결국은 f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증명이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변경해요. f에다가 람다라는 이 멀티플라이어 이게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이게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곱한 이 경계 조건에다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경계를 곱한 거를 일단 집어넣는다. 이 기본 개념이 여기 또 이거 바로 지금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영상 같은 걸 하나 제가 계속 구해왔는데 지금 여기 있나? 이거 안 되지. 여기 있나? 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어떤 동일한 법산 벡터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이 영상을 좀 틀까? 어쨌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동일한 법산 벡터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이 법산 벡터 찾고 방향 벡터의 방향은 같은데 길이가 다르니까 이제 이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해서 이게 어쨌든 우리가 0이죠. 그러니까 이 등식 0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식을 바꿔서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식을 바꿔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면 그래서 다시 여기 한번 예제를 보면 되면 어쨌든 이게 식 예제를 보면요.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fx는 이런 식이에요. 그냥 x랑 y랑 곱한 이 fx 식인데 이 x, y의 이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 최대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x랑 y가 주어진 근데 x랑 y가 무한대가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측정 가능한 범위가 있을 거고 그죠? 네.
그래서 그 범위가 이렇게 상수를 주어졌어요. 등식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로 바로 적용한 바로 이 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상수를 이 랑랑주 멀티플라이어로 곱해서 빼는 겁니다. 얘에서 빼요. 이 식을 미분하면 돼요. 그래서 LX에 대한 미분하면 X Y만 남죠. Y 남고 X 날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고 Y 미분하면 이런 식이 돼요. 그럼 이제 두 개에다 해서 연립방정식이 나오고 연립방정식을 그냥 갖다 풀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를 적용을 해서 식을 다시 고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XY의 어떤 최초가 되는 이 후보군들이 나와요. 이 후보군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체 가질 수 있는 이 총 포인트가 4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얘도 2차식이죠. 네, 얘도 2차식이고 지금 주어진 그러니까 얘도 2차식이고 경계 조건을 얘는 좀 바뀌었네요. 경계 조건이 지금 2차식이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1차식이에요. 어쨌든 경계 조건이 2차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포인트가 4포인트가 나와요. 왜 포인트? 왜 4포인트냐?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보죠. 2차식의 이변수 2차식을 풀게 되면 4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디가 최소값이냐, 최대값이냐 우리가 이제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 구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해당 이 선 있죠. 이 선의 맥스 지점을 찾는 겁니다. 가장 이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이걸 찾는 거거든요. 이게 SBM의 전반적인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트레이닝 셋에서 지정한 이 서포트 벡터들과의 법선 벡터의 길이가 최고가 되는 그래서 서로 이 모멘텀의 중간에 위치할 수 있도록 SBM의 이 분류 조건, 이 분류하는 기준을 결정한다는 게 SBM의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죠? 사실,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개념은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예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샘플 3개고 이렇게 막 풀고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 잘 다 보질 않아갖고 제가 책 읽는 것도 좀 돼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전 분리 불가능한 상황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 커널 그러니까 SBN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직선으로 이제 이 W 그 아까 1차식 있죠. WTX 플러스 B 이 W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노력을 했는데 문제들 중에는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우리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왜 이게 바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여기 떨어지네. 이렇게 되긴 하는구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되면 더 이상 선형으로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거리를 따져서 얘와의 거리를 밀어서 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서포트 벡터 얘랑 얘를 결정해서 가장 센터를 정할 수 있을 거야. 만약 서포트 벡터를 얘랑 얘랑 했다면 선은 이쯤에 어디서 이렇게 그어지겠죠. 만약에 얘랑 서포트 벡터를 얘랑 결정을 했다면 약간 좀 이런 이쪽 어디로 그죠? 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서포트 벡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이게 알고리즘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여러분 이거 하나 한 쌍, 그다음에 얘 두 쌍 요 하나, 요거 한 쌍 요거 한 쌍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터레이션 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어디가 뭐 하는지 보이세요? 이게 사람이 하려면 너무 많잖아요. 샘플의 수에 따라서 모든 콤비네이션이 나올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거리를 재가지고 거기서 그 각각의 그 경우에 그 각각의 제가 서포트 벡터를 어떻게 지정하에 따라서 나오는 모든 경우에서
내가 최적화 문제를 다시 풀어야 돼. 그러면 좀 멀티플라이를 곱해서 찾아야 돼.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잖아요. 이게 손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샘플이 많지 않으면 뭐 내가 뭐 일주일 잡고 다 해보면 하나하나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냥 프로그램 다 집어넣으면 프로그램은 모든 주어진 샘플들의 조합을 다 찾아내서 가장 에러가 적게 나는 어떤 선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커널 트릭이라는 방식을 써서 커널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을 직선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어차피 곡선으로 우리가 이 경계 조건을 찾는다는 거는 우리가 비선형 방식으로 어떤 그 최적화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없거든요. 이 최적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선형 조건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비선형으로 좀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선형인 거지. 커널 트릭이라는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 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 식이란다. 이 분포를 또 다른 차원에다가 놔가지고 이런 차원을 바꾸거든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걸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이거 제가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렸을 것 같은데 뭐 저기 뭐냐 그 x, y 제곱을 해가지고 반지름으로 바꿔놓으면 원으로 다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판사를 안 하면서 지금 하기가 너무 좀 어려운데 지금 커널 자체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차원으로 매핑한다고 돼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차원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 W2, W1이 대각선으로 분포가 돼 있어가지고 선형으로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쪼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쪼갠다고 해도 D가 남고 이렇게 쪼갠다고 해도 A가 남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매핑 함수를 이걸 사용해가지고 이 매핑 함수 이제 커널이라고 해요. 커널에다 곱한 다음에 좀 더 높은 차원에다가 이 점들을 놓는 겁니다. 그림 좀 웃기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 선 쭉 긋는 형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 디시전 라인 자체도 더 높은 차원에서 정의가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 좀 할게요. 이걸 책을 줄줄줄 읽을 수도 없고 여러분 어차피 책 읽으면 되는 건데 제가 굳이 여러분 시간 안 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커널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게 커널 트릭이라는 거고 그러면은 만약에 주어진 모든 이런 샘플들이 어떤 형태로 나올 건데 이 커널이 함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돼요.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 이걸 어떻게 만드는 게 최적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패턴 인식이라는 게 사실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 모든 이 최적화 문제에 사실 이 모든 이 이론적 백그라운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어려운 건데 나 화면도 안 바꾸고 그냥 설명했네. 죄송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게 여러분 이게 책에 있는 커널 매핑의 예제인데 이게 매핑 이 함수를 쓰면 지금 C 같은 경우에 저기 뭐냐 W2, WA가 있는데 WA2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대각선으로 분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분류가 안 되죠. 여기 이렇게 그어도 B가 남고 이렇게 그어도 C가 남고 W2 기준으로도 똑같죠. 그래서 얘 같은 거는 이제 선형으로 분류가 안 되는데 매핑 함수를 통해서 x랑 y를 곱한 다음에 루트 2를 해요. 그래서 또 뭐 x2는 x2 같은 경우는 제곱을 하고 x1도 제곱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른 차원에다가 놓는 거죠. 단차에 넣어버리고 여기는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지. 이렇게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차원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여기 지금 x, y 말고 하나에 더 축이 더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축 기준으로 이제 뭔가 좀 이 샘플들이 또 놓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게 사양을 한 거예요. 연상을 통해서. 예전에 제가 간단하게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뭐지, 그러니까 x랑 y를 반지름 형태로 좀 쪼개가지고 원에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높은 차원에다가 샘플을 사양을 한 다음에 쪼개는 형식으로, 이러면 이제 선형으로 쪼개지죠. 그럼 이제 똑같이 아까 SVM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리를, 법선 벡터의 거리를 최소한 밀어서 하는 방식으로, 그럼 이제 아까 같이 2차원의 컨벡스 문제, 최적화 문제로 귀결이 되죠. 만약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왜 결국 이거를 이게 선형 문제로 내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쿼드라틱 문제로 귀결이 되잖아요. 이제 쿼드라틱, 뭐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쿼드라틱이야, 그럼 얘네들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2차 이상의 어떤 해를 구할 수 있는 어떤 식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있기는 해요. 그게 정말 빡세거든요. 그래서 시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빡세요. 그걸 사람 손으로 풀 수도 없고, 그거를 또 컴퓨터로 집어넣자니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논 파라메트릭 문제를 파라메트릭 문제로 바꿔서 풀 건데, 파라미터 자체가 계산하는데 계산량이 많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 이제 예전에 이 모든 알고리즘 자체가 그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선형 문제로 풀려고 하는 이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여튼 이게 책 내용은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이 책 내용을 다 할 수 없어요. 5장이 너무 내용을 많이 넣어놨어. 정말 엄청난 내용을 여기다 5장에 다 쑤셔박아 넣었는데, 그냥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긴 한데, 이 5장을 다 소화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제가 이 최적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번 주에 간단하게 좀 할게요. SBN 같은 경우 그걸 알고 나면 사실 알고리즘 자체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책에 예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제가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있어서 그렇게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 자체가 SBM이 실제로 이 예제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SBM 같은 경우는 샘플 수에 따라서 계산량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샘플 수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게 아니고, 얘 같은 경우 봐봐요. 이게 이 샘플 하나, 얘 하나 조합, 서포트 벡터 얘 하나로 잡고 나머지 다 잡는 형태로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 어딘가에 선이 이렇게 밀리고, 이 둘은 5 판정된 것처럼, 얘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진의 개념 들어가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점 하나에 서로 이 샘플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계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얘는 없는 것 같은데, 제대로 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리즘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 알고리즘 기준으로 이제 저걸 해야 된다는 건데, 하여튼 이게 좀 제가 내용이 좀 두서가 없죠. 좀 죄송한데 저도 준비를 좀 많이 못했고, 지금 기본 개념만 지금 간단하게 좀 후두둑 짚고 넘어가려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 개념은 좀 이해가 되셨으면 해요. 결국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EW, 학습을 해서 EW를 구하자고자 하는 거고, 마진 내용도 제가 좀 마진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 1시간쯤 됐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통해서 SBM도 내용을 같이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하고 또 내용을 좀 진행을 하고, 왜냐면 제가 이거를요, 그 PDF 파일 있잖아요. 비숍책, 비숍책 내용을 같이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비숍책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숍책 내용이 당연히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시피 진짜 얘네는 정석적으로 순서대로 쭉 나가거든요. 커널 메소드가 252페이지에 나가는데 그 내용만 해도 사실 방대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얘네들은 정석적으로 그냥 최적화 문제를 푸는 형태로 설명을 전개하거든요. 듀얼리티도 설명하고, 커널 문제도 설명하고,
전체로 쭉 나가거든요. 그 내용이 좀 많다고 생각이 돼서 이 책은 이제 두 분께서 그 PDF 파일 내용을 지금 하나씩 읽고 갖고 계신다면은 모를까 갑자기 그냥 막 커널 메소드로 들어가 버리면 설명이 하나도 안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배제를 했고 제가 좀 쉽게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더 많이 좀 가져오겠습니다. 몇 개 좀 찾아온 게 있긴 한데 이걸 틀면서 하기 좀 시간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편성 안 되니까 너무 좀 답답해가지고 시를 제도 쳐가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든 SBM이 내용이 좀 그렇다. 알고리즘 자체는 그렇다라는 거를 일단 가져가고 책을 읽어보시고요. 질문을 좀 준비를 많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식 같은 것도 괜찮은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에 이해될 리가 없는데 이제 여러분 하다 보면 알고리즘에만 집중해 주셔도 크게 문제가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5-12 같은 5.12 같은 최적화 KKT 조건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35번 저기 각주 35 같은 경우에는 SBM이 왜 이런 장점이 있다. 5.6에 그러니까 따라서 시계 5.6에 해는 유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만약에 질문이 만약 궁금하시다면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시면 시간 써가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판서가 좀 답답하네. 제가 지금 판서가 꼭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심적으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네. 며칠 동안 계속 좀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만 하다가 계속 이제 이동하면서 계속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생각만 해서 이제 머릿속에다 집어넣었던 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것저것 제가 좀 막 자료를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자료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자료들을 제가 좀 봐야 되잖아요. 자료를 보고 어떤 자료가 좀 괜찮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하여튼 제가 좀 준비를 좀 해오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찾아서 좀 괜찮은 내용을 정리를 제가 한테로 좀 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할 게 제일 나을까 좀 고민을 한다. 이번 주 수업 좀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날라먹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저도 준비를 좀 많이 못했고 이게 내용을 하다 보면 끝이 없고 개념만 설명하지 너무 내용이 없고 그래갖고 기본적인 어떤 그 백그라운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만 잠깐 좀 훑고 넘어가는 식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붙여넣기 이게 갑자기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오피스를 돈 주고 안 샀어요. 그래갖고 오피스가 웹으로 계속 쓰는데 웹으로 캡처한 거는 또 이게 그림판에 안 갖다 들러붙더라고. 제가 따로 캡처를 해가지고 막 넣어야 들어가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좀 정신이 좀 없게 어저께 대구에서 7시간 못 갔거든. 뒤지게 됐죠. 하여튼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요 좀 항상 좀 바로바로 질문하실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런 답변 같은 거를 명쾌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해갈게요. 질문을 여러 번 많이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책 내용은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도 완벽하다고 내 머릿속에 다 쑤셔 넣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되게 사소한 건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랬거든요. 공부할 때. 그런 부분을 너가 좀 긁어줄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저를 좀 많이 좀 써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이게 9주차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나머지 내용을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수학적인 이런 백그라운드는 그냥 좀 후다다닥 해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그렇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좀 코딩을 좀 해야 돼요. 코딩을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사실. 이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이 알고리즘을 봐야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어떻게 갖다 써먹기 편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프로그램이 전혀 또 안 되시는 분이 또 계시고 하니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이게,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분은 또 이게 아예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일 자체가 그렇죠. 한 분은 또 이런 분이 또 어느 정도 좀 필요하신 분이고 이래가지고 이 선을 잡기 좀 어렵네요. 네. 어쨌든 두 분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시고 네. 구체적으로 나머지 수업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아무래도 첫 수업이다 보니까 제가 좀 제가 전달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의 반도 제대로 못 전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그런 것도 되게 좀 부끄럽고요.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주에는 좀 내용을 좀 정리를 잘 해서 수업을 좀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튼 수업 항상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